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 아침에 그래 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화면을 잘못 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번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이쪽으로 간 거고 이쪽으로 네. 간 거고. 카메라 조정을 우리 이쪽만. 네, 카메라 조정을 하는 것들을 매번 세팅을 해야 돼요. 앞에 다른 교수님이 와서 하시면 또 바꿔놓고 하셔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놔서 해놨는데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미리 100개 가서 하실 거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 말씀이?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를 했죠. 답안지를 미리 읽으려고. 대면이 아니고 대면처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원래 대면으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면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쓰라고 2장씩 주십니까? 교수님. 뒤로 넘겨주세요. 아 저기 앉아서 하자마자 네, 아유, 큰일 나죠. 네, 나와줘야 하는데. 안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뭐 자기가 메일로 하든지. 메일로. 우리 메일로. 교수님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그럼 우리 이거 해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 네.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요. 써가지고 당연하시죠. 교수님께 원래- 들어가야 돼요? 네, 오프라인 수업이시니까. 난 또 걷어서 갖고 오라고. 아니 아유, 아이고. 다 드리세요. 아니 갑자기 그런 걸 생각해. 저 이따가 이렇게 할까요? 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시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에? 찍어. 네 문제예요? 5문제. 5개네? 네. 너무 많아요. 세 문제 줄여주세요. 정도 적당한 네. 좀 줄여주세요. 너무 많잖아요. 진지하게. 일단 읽어는 보고 얘기해. 네, 아니 뭐 교수님 5문제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안 지켜. 연장자 둘이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네. 저 과대 선생님한테 그 카톡으로 네.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카톡으로 문의해 주실 거죠? 네, 그 5문제니까요. 네. 5문제 쓰시고. 안 줄여주시는 건가요? 네. 한 문제 하면 한 문제당 20점씩 해서 100점 해놨습니다. 너무 삐딱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래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좀만 올려주세요. 아니 이제 올려주시게. 아니 그래도 미리 한번 보게.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5개 문제 시험에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야 5문제. 네. 적어도 되죠 교수님 이거? 그럼요. 네. 하신 대로.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니까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가만히 갖고 온 거예요. 다음 주가 수업이 저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댁에서 시험 공부하셔야 되고 시험 보셔야 되는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는 그러면 안 쓰는 학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를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시라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서 갖고 다음 주 오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다음 주에. 25주. 학교에는 오긴 오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은 안 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메일로 제출하시든 쓰는 게 귀찮아서 타이핑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글씨가 앞필이 단 이 문제들의 개인 생각이 어떤지 넣으셔야죠. 네. 개인 생각을 못 넣는 부분도 있지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넣으셔야 되죠.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고. 네. 5월달에 한번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인강 들으시면 다시 다 바꿔드립니다. 네. 네. 아까 지각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안 오신 분들. 네. 일단 매일 정시에 제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하고 또 뭐 사정이야 다 있으시겠지만 또 늦게 오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기록은 해놔야 돼서 하는 거. 실제로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저녁 때 가서 다시 인강 들어오셨나 보고 다 바꿔드려요. 주말에 일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정성이신데 그걸 결석이나 뭐 이런 거 해놓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기 시험도 온라인 오프라인도 안 오고 온라인도 안 오시면
네, 그건 뭐 지각을 하나 하고 나머지 출석을 해드리지만 1시간 정도를 결석을 해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웬만해서는 지각이나 결석 같은 거 되도록이면 안 잡으려고 그래요. 본인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니까요. 자, 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시험 아니고 5월 2일 날은 수업 하시나요? 5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네. 공휴일로 정해졌으니까 5월 2일. 그러니까 황금연휴예요. 아, 제가 못 쉬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수업하신다는 얘기지. 당연하죠. 제가 그래 삐딱이죠. 인강으로 들으면 되지. 인강을 녹음을 하나 해야 될까요? 그때? 교수님 그러면은 만약에 이메일로 하게 되면 다다음 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이거 예. 다다음 주까지. 네, 한 2주를 주는 여유 있게 해드리죠. 그럼 다 분위기가 이래서 그거는 안 된다시네. 나 서울. 아, 기네요. 5월 1일. 아니 근데 대면이라서 5월 2일이 대체 수업이 아닌데. 대체로 안 돼 있어. 4일날 못 온다. 야, 기네. 고민해봐야 되겠네. 돌아오면 잘했죠. 이때가 차라리 노는 게 낫겠다. 5월 24일. 부처님 탄생은. 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다들 노시나요? 안 놀아요 저는. 안 놀아요. 근데 이쪽이 노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만약에 놀게 해주면 이쪽이 놀게. 아니 근데 요새 저희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은 놀고 다 사장이 나가서 일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빨간 날. 놀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저희 기관에도 네, 다 쉬라 그러고 제가 나가는데 급한 일들 하고 뭐 하느라고 아니면 뭐 시설에 무슨 일 생길까봐 뭐 하는데 대신에 이제 원장들 하나씩 넷 중에 하나 나와 그래서 부르죠. 순서를 타죠. 5월 2일 날은 말 안 듣는 원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같이 근무하자고 해야 되겠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고 오시는 건데 저희는 또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제가 또 용납이 안 돼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프로포잘 공부에 아예 안 된다고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 또 저 아이들하고 이렇게 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설레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순주보러 하자요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목표 세우기에 관한 부분들 이 앞에까지 스마트 비전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오늘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관한 부분들, 점검에 관한 부분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서 이제 총괄 목표,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는 단위 목표들, 하위 목표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들이 거의 비슷해요. 평가에서도요. 총괄평가, 중간평가, 형성평가. 목표도 총괄평가, 과정평가라고 하는 게 중간평가 정도, 중간 목표 정도가 되겠죠. 과정 목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의 목적이 총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질 건가, 하위 목표를 가질 건가 하는 게 과정 목표가 될 수 있겠죠. 평가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하는 평가가 총괄 평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 과정마다 중간중간 들어가서 하는 평가, 중간 평가 또는 형성 평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목표가 너무 많으면 행정하다가 힘들어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업무들이 중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사회복지사들이 현직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모든 페이퍼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했던 게 정부 4.0 하면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 회계도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 카드 줘서, 보증 카드 줘서 그 카드로 다 거의 뭐 100%, 99.9% 그렇게 하죠. 그러면 회계 입력만 하면 계정 과목하고 입력만 하면 나중에 엑셀로 보고서만 뽑으면 되도록 일을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포즈를 만든다고 그럴 때마다 매번 중간중간에 전체 평가도 해야 되고 중간 평가도 해야 되고 과정 평가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죠.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니면 집중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페이퍼워크 하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놓은 또 너무 많은 과정의 어떤 룰들을 정해놓은 것들은 저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오래 하셨던 그런 관련 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어서 정말 잘하려고 목표를 많이 세워놓는 것들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실천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총괄 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의 과정에 한 번이나 중간평가 정도 성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넣는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너무 매 과정마다 어떤 그 평가 목표 아니면 세부 목표들을 정해놓는 것들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평가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현장 경험이 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저게 실천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면 목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등한시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은 어쨌든 총괄 목표는 자존감 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생활, 또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높아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초기, 중기, 종결. 그래서 회기별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만들어주고 평가 지침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자,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성과 목표, 양적 목표라고 하죠. 자, 회기별로 활동 다 하나, 둘, 셋, 넷, 8회기에서 8회기 다 참석하면 성과 목표는 양적 목표는 다 달성했죠. 8회기 다 나왔으니까요. 목표에서도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좀 고르게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8회기 다 나왔다고 해서 아이가 자존감이 100% 막 올라갔느냐? 모르죠. 올라간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목표와 함께 질적인 목표 같이 넣어놓습니다. 사전에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매번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매번의 어떤 분기별로의 했던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스스로 얻어가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로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일 사례 사전, 상호,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질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죄송한데 사회복지의 조사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사후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큰 문제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 앞에서 하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랑 벌써 2시간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나빠요,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소리 못하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가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보다는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평가까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평가지를 돌려서 평가를 받는 게 그나마 좀 객관성을 띄기 위한 노력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목표에서 설정을 하고 이 목표와 연관지어서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프로포자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나오는 게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게 논리 모델입니다. 로직 모델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느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성과의 측정표를 만들 때 어떻게 왜 그렇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보통 투입이 얼마인지, 활동은 어떤 거를 했고, 산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결과에서는 초기, 중기, 장기 또는 총괄 목표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되는지. 자, 논리 모델의 가장 큰 거는 투입이 되고 활동이 돼서 산출이 됐으면 이 과정마다의 목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존감 향상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 얼마나 뛰어노는지 확인하고 뛰어노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뛰어노는 거 아이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죽는다. 연역법 배우셨죠? 이론을 만들고 과정을 검증하죠. 나도 사람이다. 그럼 나도 연결이 돼야죠. 이렇게. 그래야 프로그램을 문제가 있었고 활동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누르듯이 조금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목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했고요. 실제로는 이 연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원래는 산업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사회사업 분야에서 계속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같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다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런 걸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배운 것처럼 만약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엑셀에 if 함수 많이 쓰시나요? 네. 만약에 뭐가 조건이 맞으면 뭐다.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숫자를 바꿔줘. 중복되는 거 확인해줘. 다 할 수 있죠 요새. 이런 거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문제에 맞는 자원, 문제에 맞는 활동,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건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논리 모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현장에서도 제가 좀 자주 보면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요새. 다만 간혹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대개의 경우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 노인복지 현장에 계셨던 분도 오시고 청소년, 아동, 영유아, 청장년 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그쪽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시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어떤 팀이 바뀌어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왜 막 팀을 섞어놓고 업무를 했던 분들을 막 섞어서 팀을 만들어 주냐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 다양한 생각들이 원칙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든 아동복지든 청소년이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사회복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해야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노인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고 아동이라고 해서 다르고 SVR 우리가 프로포자를 공부하면서 얘기한 SVR 사회적 역할 가치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바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똑같이 웰빙하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의 위치에서 웰빙하면 되고요. 아이의 위치에서 웰빙하면 청소년의 위치에서 웰빙해야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왜? SVR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역할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주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아동에만 하셨던 보육교사로만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은 죄송한데 모든 상대를 아이로 생각하세요. 은행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 교육이 기본에 애들 어른들 다 가서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하시죠. 예. 스튜어디스 분들 직업병 있는 거 아시죠? 예. 또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툭 찌르면 뭐 그 친절한 말 미소와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에 프로그램에서도 아니면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느 부분에서 교육받은 대로만 깡 로봇처럼 쭉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클라이언트는 매번 요구가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다르고요. 내일 다르고요. 아침 다르고요. 지금 달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포절을 만들고 제안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라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네. 이 말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걸 융합하는 게 자기 고집도 세죠. 예, 영유아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노인복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청소년 힘들어요. 예. 근데 일단 통 안에 넣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세탁기 하듯이. 예. 그러면 언젠가 물 빠져서 깨끗한 결과물 나오거든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그 통 안에서 섞이고 뒤집히고 섞이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 세탁을 해서 물을 검은 물 버리고 물 한 번 더 넣어서 또 헹구고 마지막 헹구고 짜서 나오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조금 많이 참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바로 이러한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만약 뭐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결과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 위치에서. 네.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거냐 하는 겁니다. 네. 투입은 프로그램 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것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인적 사람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또 예산에 대한 것까지 다 모든 게 투입인 거죠. 그리고 활동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행위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거, 지지하는 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산출은 결과물입니다. 질적인 거, 양적인 거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성과라고 하는 게 최종 요소인 거죠. 최종 요소. 최종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안서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가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매번 과정에 들어가서 목표를 잃고 목적을 잃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나침이 보고 가시는 이거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지? 이 시간에 내가 뭘 얻고자 한 거지? 잊지 않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과정들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나 아니면 방향을 잃게 되면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대서양으로 갈지 인도양으로 갈지 태평양을 건너갈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들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과들을 유동적으로 이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통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똑같죠. 머리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프지? 생각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내가 그냥 참을 수 있는 건가? 하면 그냥 참으실 거고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오늘 뭐 스트레스 몸에 반응이 오는구나, 운동하러 가야지, 다 내려놓고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서 1시간 열심히 뛰고 오죠. 땀 쭉 빼고, 네, 그러면 다시 룰루랄라 하고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다 덜어버리고. 근데 이거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약을 찾아야죠. 약을 얻어야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어서 제 수통을 없애야 되겠죠.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활동인 거죠. 누구는 운동을 통해서, 누구는 명상을 통해서, 누구는 독서를 통해서, 누구는 영화를 본다거나, 오늘 일하고 쉴래? 오늘 병가내지 뭐.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모든 활동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음의 평화, 아니면 두통을 없애는. 이게 바로 일상생활의 어떤 로직이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투입하고 활동하고 그 결과물이나 산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이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과정마다의 결과물들은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로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임신한 10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투입은 사회복지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하고 분석하고 또 그 10대 아직 젊은 아이가 임신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위한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 공간, 시간, 재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활동은 아이를 위한 거니까 산모의 건강, 또 아이의 건강, 또 요새 검사 많이 해봐야 되죠. 건강한지도 확인하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또 산모도 건강한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모가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지, 출산하고 난 후엔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이 활동들을 통해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물들은 얼마나 출석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산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소녀들이 임신 중에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양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를 위한 준비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아이와 관련돼서 아이에 대한 어떤 건강, 또 영양에 대한 섭식이라든가 그 외에 교육들도 다 받을 수 있대요. 또 아이 태어나면 요즘에 저희도 손자 보니까 정기 이렇게 예방주사 맞고 검사하는 것들이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해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산모 수첩도 있어서 그거 다 관리하고, 저희 집사람이 관리하던 산모 수첩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가 미리 준비한 임신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요. 10대 때는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은 때라 아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다른 곳에 또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입하고 활동하고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와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마지막 최종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읽어봤을 때 또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가면 목표를 쭉 이루어가겠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뭐 한다 그러면 뭐뭐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일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표의 명료성,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종결 상태가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과대님이 딱 해주셨죠. 잘 먹고 잘 살게 해. 그리고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 안에 죄송한데 다 들어있죠. 뭐 웰빙 해야 된다, 뭐 자립해야 된다, 자활해야 된다는 건 실제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건가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똑같죠. 비율 척도로 측정 가능한 목표가 더 많다. 자, 전 시간에 한번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의 점수가 신뢰도가 사전조사에서 신뢰도가 0.4밖에 안 나왔다.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평가를 해보니 신뢰도의 문제가 아니면 목표 달성의 척도가 0.6으로 늘었다. 0.2 차이 나죠. 그럼 0.2 차이 나면 훌륭한 건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일한 건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죠. 단순 비교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율 척도, 여러분들도 조사로 또 들어가면 머리 아프시죠? 얼굴이 뭐 명목, 비율 뭐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되도록이면 비율 척도 또는 등간 척도, 온도계 보시면 돼요. 온도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도와 10도는 30도는 분명히 느끼시죠.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1에서 2 높아졌다라고 하면 죄송한데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 0도일 때와 30도일 때는 겨울과 여름이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애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비율 척도거든요. 예, 그렇게 표현해주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실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정들은 그 조건이 일정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에 관한 부분들을 뭐 높인다. 또는 아까 10대 산모들의 어떤 건강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또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어려운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잘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영양제도 주고 철분 비타민제도 주고 식사도 제때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들을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정 중심이거나 프로그램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목표를 좀 정확히 설정을 해서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그리고 10대 산모를 위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겠죠. 뭐 초기에 조금만 운동을 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같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면 뭐 그런 거 다 싫으면 그냥 누워서 계속 지내세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들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뭐 적당한 휴식과 잘 드셔야 되는 거죠. 또 영양제도 드셔야 되는 거고,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명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척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표준화된 척도 방법이 실제로는 표준화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문제 가지고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건이 다 달라져. 그래서 표준화된 척도를 쓰기는 하지만 그 척도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 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평가의 질문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라고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이 평가가 어떤 걸 조사하려고 하는지
이게 등간 척도인지 비율 척도인지 명목 척도인지 구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조사론 공부 안 해도 현장에서 한 1년 계시면 다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금하면 그때 조사론 책 펴서 아니면 인터넷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프로포자를 만드는 재미나이 시키면 한 10페이지 만들어줘요. 순식간에 1분도 안 걸려서 물어보시면 돼요. 평가표 재미나이 나와. 평가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그 중에서 나랑 제일 맞는 거 쓰시면 돼요. 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재미나이를 쓸 수 있고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뭘 하려고 하는 방향만 알면 나머지는 다 부려먹는 거죠. 마치 저처럼 저 일 안 하거든요. 고민만 하죠, 앉아서. 네. 그리고 시키죠. 요거 해서 갖고 와. 내일까지. 요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면 조금 늘어진다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하루 땡겨서 이때까지 와. 왜? 내가 그 다음날 월차거든. 핑계 대갖고 다 갖고 오게 하죠. 아주 교묘하게 하죠. 요런 머리 씁니다. 네. 재민아이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거 사람이에요. 네. 자, 선거 평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척도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척도는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아까 사전사고 검사할 때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사전에는 어떤 상태였었는지 물어보는 질문들, 여러분들 설문지 요새 선거 많아서 막 전화 엄청 받고 이렇게 찍는 것도 많이 들으셨죠. 그 중에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지역은 어디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질문지가 척도예요. 사회과학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어렵게 척도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요. 그런 질문지를 통해서 그 나온 값들의 평가가 값들의 총합이 척도에서 이야기한 표준 척도에서 나온 값이에요.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들어본 천안시장 후보, 충남 도지사 후보 하는 거 많이 받으셨을 텐데 3명 중에 누굴 뽑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예를 들어서 조금 무리하긴 합니다만 누굴 A, B, C 중 하나를 찍었다. 50% 이상 A 찍었다. 이 표준 척도의 값은 A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사회학에서의 척도입니다. 대다수의 값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그 신뢰도 평가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3.5%, 4.5%, 5%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과학에서 그런 틈을 오차 범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후보를 택한 사람이 예를 들어 59%면 9%고 나머지 41%는 다른 B나 C를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평가 구간들을 두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사회과학에 쓰는 척도다라고 하는 설문지들이 거의 다가 척도예요. 그래서 표준 척도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해서 박사과정이나 가시게 되면 그런 예를 들어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노인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에서 관심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들을 예를 들어서 모델 수가 많으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체 조사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1000케이스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 값들의 평가를 내서 이 문제는 내가 관심 있었던 이 A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샘플링을 해서 1000명을 조사해보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게 표준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신뢰도가 높고 평가 점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표준 척도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누구든 A라는 문제에 관심 있어 조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만든 척도를 표준 척도로 삼아서 질문을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했던 조사라고 그러면 천안에서, 저쪽 전라도에서, 영남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바뀌어야죠. 지역이 바뀌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표준어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투리만 쓰신 분들은. 그럼 사투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예. 조작적, 좀 이따가 조작적 정의에도 설명을 드릴, 조작적 정의라는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표준어로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 할머니, 평생을 제주도에 사시는 할머니, 방언 쓰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표준어로 된 거예요. 질문해 보고 답하세요 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제주도 방언으로 질문을 바꿔주는 게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네. 사람은 다 늙어서 죽는다. 예. 그 다음에 이 늙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어 하늘 날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분들은 그게 뭐예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 먹으면 하늘 날아간다, 하늘 날아간다로 바꿔주는 게 조작적 정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다만 표현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다른 거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지개가 처음부터 7가지 색이 아니었죠. 무지개 색이 몇 가지 색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가 나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무지개를 5가지 색으로 정의했어요. 서구유럽 3가지 색으로 표현해요. 아프리카 5가지로 표현해요. 7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나라 대중가수의 힘이 컸습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나라 5가지, 보통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평균이 3가지에서 6가지 색으로 표현해요. 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에 대한 조사를 아프리카 가서 하면, 야, 그거 알지? 색깔 여러 개에서 3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그거 무지개라고 답하겠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7가지 색이 있고 저기 가니까 6가지래. 그거 알아? 무지개랑 다 못하죠. 무지개 같기는 한데 또 다른 게 있나? 또 고민해 보겠죠. 그들에 맞도록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바꿔주는 것, 또는 목적은 같지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조사론에서 이야기한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학문적으로 풀어놨어가지고 저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않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척도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프로포절을 냈을 때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표준화된 척도가 했던 시험 방법 그대로를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대상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가 그 사람과 달라요. 연구자와 내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해야 되는 거지 꼭 그것에 반드시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램의 목표에 가장 최적화된 누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방식으로 성과평가 측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의 척도다 이거죠. 표준화된 척도를 다른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목표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기준을 바꾸고 평가를 진행하는 게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프리카에 갔으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무지개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된 척도 방법이죠. 아프리카 갔을 때 똑같이 질문하면 무지개라는 답을 못 구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누가? 시험을 담당하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 척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표준화된 척도와 조작된 척도를 좀 균형잡게 바꾸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준화 척도들이 많습니다. 사회과학에도요. 뭐 이게 재미나게 딱 불러서
청소년에 관한 거 아니면 노인에 관한 거, 제가 한 3년 전에 노숙자들, 그다음에 노인 문제, 성인 문제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척도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제미나이 불러서 검색하시면요, 어른들의 성 문제에 대한 걸쫙막 넘칠 정도로 나와요. 설문지 쫙 나와요. 그럼 그 많은 설문지 중에서 과연 지금 내가 관심 있고 질문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것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또는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그것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어내야죠. 아니면 그 표준화된 척도의 질문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 또는 제주도 방언, 우리 기관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쓰는 말로, 천안의 사람들이 천안의 생활 조건에 맞추어서 천안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네. 그게 이제 조작된 정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사고검사 뭐 당연한 거고요. 타당도, 신뢰도 문제죠. 타당도 또 여쭤볼까요? 타당도는 뭐죠? 이 총쏘는 타켓트, 여군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총을 쏘면 목표의 관역에 정확히 맞추는 게 타당도입니다. 예. 10점 만점에 10점이 타당도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점이면 타당도가 의심스럽죠. 왜? 똑같은 돈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1점을 쏠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안 쏘는 게 낫죠. 이왕 하려면 10점을 쏴야죠. 타당도가 높다는 거죠. 즉, 사회과학에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어냈다 하는 것이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타당도와 신뢰도는 늘 같이 나오죠. 신뢰도,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동일한 값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였던 신뢰도가 높은 그 사회 표준 척도가 있어서, 아니면 결과값이 있어서 했는데, 제주도 가서 하니까 90점도 안 나오고 30점 나와. 서울 가서 하니까 거기는 50점 나오네. 저기 영남에 가서 하니까 거기 더 나빠. 30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면 그거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신뢰도가 낮으면 대기의 경우 타당도도 낮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나 아니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뢰도 몇 프로? 대개 95%가 이상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계에서.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신뢰도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 1.5 아니면 2.5, 3.5, 죄송한데 3.5 이상 넘으면 그것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뉴스에서도 뭐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면, 그러면 위아래로 5%면 10%가 바뀐다는 거예요. 신뢰도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내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 정도 들어야 이제 연구 논문에서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신뢰도 95%, 이 실험을 100번, 신뢰도 95%라고 하는 건 100번의 실험을 각자가 따로 해도, 100명이 따로 실험을 해도 이 척도를 가지고 95명은 동일한 점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는 92%에서부터 98%까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값은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신뢰도와 타당도, 척도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개인관계의 척도에 의해서 이런 질문들이 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진행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하고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자기 표현이나 친구 이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주제 토론들을 생각하고 공유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과 활동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저희가 질문지를 거의 많이 쓰죠. 척도의 측정 내용이 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고유의 특성을 척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지, 또 조작적 정의에 의한 성과 평가가 프로그램 내용과 측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쓰는 게 표준 척도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표준 척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작적 정의를 만들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질문의 내용들을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척도의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 있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사론에서 공부한 설문지 작성하기, 예,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신뢰도, 아까 말씀드린 반복 실험을 해도 같은 값을 얻을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이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예, 하는 것들도 영향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차지하고요. 내가 관찰한 결과와 척도의 측정 결과가 일치하는지, 예.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대인관계 점수가 1점 증가한 경우와 2점 증가한 경우 그 변화량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등간 척도라고 또 나오죠. 온도계처럼 1도와 2도, 1도와 10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네. 0도와 30도의 차이, 겨울과 여름의 차이는 사람들이 굳이 손을 안 넣어봐도 차가워, 바람이 차네, 뜨거워, 옷 벗어야 되겠네, 알 수 있죠.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네,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척도를 만들고, 예, 또 클라이언트들이 그걸 이해해서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전 사고값이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한 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이전 사전 사고값을 할 때 시간 변수나 외생 변수에 의한 변화량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공부하셨거든요. 즉 그래서 사전 사고 검사할 때 바로 하라고 해요.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죄송한데 어제 뭐 했나 잘 생각 안 나요. 예, 그래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답을 한참 고민해서 쓰다 보면 이게 조작적 정의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조작적 정의를 답을 해요. 예,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텀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값들이 나왔던 값이 과연 통계적으로 타당한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는지,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데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지 이것이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질문이나 척도들이 말은 사회과학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것을 100% 신뢰한다? 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좋았다가도, 아니면 갑자기 지금 좋은 관계였다가도 무언가 하나 딱 되는 순간 확 돌아서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예, 그때그때 실험을 했을 때, 또는 평가를 했을 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해야 될 그 시기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상태 외에는 죄송한데 우리 기관을 나가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가서는 별개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네. 다만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훈련되고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 그거를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자제할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대학 공부했다고 해서 다 범죄자 아닌 건 아니죠. 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죠. 예.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그 행복론 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기에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마약 중독에, 뭐 도박에, 자살에, 또 6.25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에 아니면 가졌던 마음대로 아니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조작적 정의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니까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평가 도구. 네. 크게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포잘을 내서 뭐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죄송한데 표준화된 척도를 쓰시는 게 평가 점수를 받기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질문지를 바꾸는 건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저도 뭐 평가를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에서 타 부서에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보시면 경험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들 조직 내에서 똑같은 아니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 결과값들을 예상하시는 게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업에 가서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들에게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면 숫자를 빼고 설명한다라 그러면 죄송한데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수에 너무 밝거든요. 늘 다루는 게 수여서. 그럼 거긴 수에 맞는 것들, 수에 맞는 표준 척도를 사용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 데서 돈에 관한 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 다가 아닌데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정서적으로도 좀 풍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안 되죠. 표준화에 대한 척도도 표준화된 척도들을 그에 맞도록 쓰셔야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어떤 그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초록어린이 우산재단이라든가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뭐 오렌지복지재단이라 이런 곳에 제안서를 낼 때는 죄송한데 공공기관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죠. 예. 예. 아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해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다른 걸 바꿔서